네, 박사님.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 강의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진 피해 상황과 그 대응책, 특히 조기 경보와 내진 설계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박사님. 네, 제3강의 지진이 피해 현황과 대응책. 제 마지막 강의로 우리나라 또 세계 지진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의 피해 현황. 지진은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큽니다. 왜냐하면 재난 중에서 단위 시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자연재해가 어느 건지 압니까? 이게 지진입니다. 지진은 불과 1분 이내에, 그러니까 60초 이내에 30초, 보통 40초 이내에 거의 그 지역을 갖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 일대를 갖다 완전히 파손시킵니다. 그래서 지진이 위험이 무섭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지진 피해의 현황,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도 지진이 위험하네, 안 하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역사 문헌을 갖다가 볼 것 같으면 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왕조 시대도 지진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얘기를 제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응책으로서 이제 지진 조기 경보와 그 내진 설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지진 조기 경보, 그다음에 내진 설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진 제3.5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이거 아주 밀접 관계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거기에 제일 규정이 뭐냐,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그 지역에 이때 지진을 조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그게 IAEA의 첫 번째 규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고리원자력 발전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지진학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라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 지는데 지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300km 반경 내에서 모든 지진 활동을 조사하고 동시에 활성 단층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진 예보는 가능한가? 끝으로 이 지진 영화, 이건 미국 시애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일어나는 그 시뮬레이션 시킨 그 영화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2008년 5월 10일 날 스촨 지진이라는 건데요. 엄청나죠. 이때 규모가 8.0, 그리고 진도는 10.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든 건축 구조물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 몇몇 개는 좀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내진이 좀 돼 있는 거, 그거는 여기 서 있죠. 여기 지금 이쪽에 보면 조금 서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원천이라는 데가 원천이 그 바로 그 진앙에 가까운 그 스촨 지역인데, 원래 그 스촨 지역은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아니라고. 이게 원래 그 거기가 분지야, 분지. 굉장히 그 아주 옥토라고. 그래서 스촨이라면 그 굉장히 농작물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지진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2008년도에 큰 지진이 갑자기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지진이 왜 일어나면 그것도 역시 인도판이 동진하잖아요, 동쪽으로. 동북 방향으로 인도판이 막 밀고 올라온다고. 유라시아판이 이제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충돌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조그만 군락이 바로 이 저 스천 군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지 군락이 하나 있죠. 이게 그 분지 군락하고 그 위에 이제 옆에 그 히말라야 그쪽에 이제 그 분지가 틀리니까 그쪽 산악지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계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단층이 이것도 스트라스 폴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8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진 설계를 갖춘 현대 시건물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천 지진에서 시계 탑이 멈춘 건데 그날 오후 2시 28분에 이게 시계탑은 저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추가 아니라 이건 전기로 가는 거니까 전기선이 끊어지니까 이제 시계탑이 딱 멈춘 거지 이게. 근데 아까 이 진도에서 보여준 이제 추가 멈추는 건 뭐 진도가 5 정도면 추가 멈춘다고 나. 이 추 시계는 이거는 전기 시계고 시계탑이니까 그때 이 미안양의 광장 시계탑이 이제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어느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나 이게 2시 28분에 오후.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어느 지역에 밀집해 있으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집단적으로 특히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IT 지진인데 그 IT는 뭐 이건 이제 원래 하이트인데 이게 불란서 형태이기 때문에 IT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은 불란서고 반은 스페인 형태죠. 이게 이제 이스파니올어가 반 나눠가지고 근데 여긴 사실 이 캐리비안 판이라는 게 있어요. 캐리비안 판하고 북미판하고 이제 서로 경계라고 이게 또 판경계 지진이에요. 일종의 그게 바로 어디를 지나가냐면 그 밑이 바로 이 수도 이 포트 프랑스라고 수도를 바로 관통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인구가 여기서 희생된 겁니다. 이게. 물론 여기 구조물도 좀 약하죠. 이게 지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 포트 프랑스나 이쪽 지역은 물론 건물 구조물도 약하지만 지반도 굉장히 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파손다. 지진은 사실은 직접적인 그런 피해보다 간접적인 피해가 크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덮쳐가지고 죽지. 뭐 지진이라 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죽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이제 대부분 다 희생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건물이 많이 파손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5%의 23만 명의 사상자와 30만 명의 부상자, 그 100만 명이 이상이 이제 집을 잃었는데요. 이것은 역시 이 카리비안 판하고 북미판하고 경계에서 발생했고, 이것도 오후 4시, 오후 4시 낮에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퇴저감, 이 퇴저감이라는 건 굉장히 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지반도 약하다. 이게 그냥 단점이죠. 이거는 칠레. 이거 칠레는 조금 틀려요. 이거는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아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야. 이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한 300km 떨어진 해저 지진이라고. 그러니까 300km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서울서 대구쯤 되나? 그쯤 거리에서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물속 그 해저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상에까지 피해를 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나제급판 이것도 역시 판이야. 나제급판하고 남미판하고 서로 충돌해가지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km 떨어진 이 콘셉시온이라는 이런 도시, 이 칠레의 제2도시인데 거기서도 그 자동차 전복과 피해가 일어났고 여기서 특히 해저에서 발생한 뭐가 일어나요? 쓰나미 일어나지. 그 쓰나미가 일본, 하와이, 호주까지 다 지금 간 거지. 그래서 쓰나미 경고가 발생됐다.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다음 그림은 이건 우리나라의 지진 그 위험도를 표시한 건데 역사지진하고 계기진 둘로 나눠서 우리가 2년부터 1905년까지 우리가 역사지진이라고 그래요. 이건 문헌에서 찾은 겁니다. 이건 조선 왕조 실록을 갖다 보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고려사도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1906년부터 최근까지가 이제 계기지진이에요. 이건 이제
계기지진은 뭐냐면 이 관측계, 지진계에서 탐지된 거, 지진계에서 관측된 걸 갖다가 기록한 게 계기지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지진이 뭐 많아요. 부은 점이 많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역사지진 이거 많이 조사도 해봤지만 역사지진은 어떤 그 애로점이 있냐면 뭐랄까 이 조금 소문이 많아 이게.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기록이 잘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늘 지진하는데 지방의 관리들이 한 뭐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뭐 쓰면 그게 그 날짜가 예를 들면 그 발표 날짜가 되고 또 여기서 일하는데 대구에서는 대전에 있는 사람이 보면 대전에 일하는 지진이 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또. 그리고 크기도 어떤 사람은 불어가지고 크게 얘기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지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역사 지진이 물론 지진의 크기도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려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도를 알려 준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계측기가 없으니까 뭐 집이 몇 채 무너졌다, 뭐 사람이 얼마 죽었다, 뭐 땅이 뭐 금이 갔다, 뭐 이런 걸 정보를 알려 주면 우리가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이 지역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역사 지진이. 역사 지진에서 이제 가속도로 바꿔가지고 설계하는데 내전 설계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이게. 계기 지진은 이 계측기에서 한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지진에서 중요한 얘기 하나. 여기 779년이라는데 이 779년에 여기 경상 경주죠. 그래서 100여 명이 죽었다는 게 역사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공항이 이걸 확실히 몰라요. 역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 해공항이 그 다음에 살해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살해된 게 이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민간들이 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었는지 또는 자연적으로 살해되는지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 나쁜 그 지진 다음에 이 해공항이 살해됐다고 이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지진이죠. 그 당시에 경주에 얼마나인 건 모르지만 뭐 한 10가구, 뭐 20가구 정도 말이야 이상이 그 함몰해서 죽었다. 예, 추측할 수 있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2005년도까지인데 여기 왜 이거 밑에 썼냐면 200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육상에서 일어난 큰 지진 하나 들면 여기 오전 평창,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 열린 그 지역에서 이제 2007년 1월 2일에 규모 4.8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게 아주 드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발생한 드문 지역인데 사실은 이 지역을 여기 이 가운데 중부 지역에 여기는 사실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진이 안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이즈믹 갭 또는 지진 정지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지진 정지기라는 건 뭐냐면 이 지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거꾸로 지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방출하는 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중부 지역에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부 지역에 아직까지 큰 지진이 안 일어났거든요. 옛날에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그러면 거기 더 불안하다. 이런 예감이 들죠. 그래서 특히 중부는 지진 정지기로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오대산 지진하고 시흥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것도 2010년인데 이거 뭐 조그만 거 작은 거야 3.0인데 하여튼간에 시흥 지진이 발생한 그게 이제 최근에 두 개 일어난 이 중부 지방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 지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홍도 여기는 자주 일어나요. 홍도고 이제 나중에 아까 먼저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홍도 쪽은 백령도 쪽에 서해안 이쪽은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아무람판의 경계선인데 이게 실제로 그와 연관되는지 이건 규모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이 홍성지진인데 이게 1978년 10월 7일 날 6시 오후에 일어났어요. 규모가 5.0. 뭐 피해가 많이 났죠 이게. 그때 아마 지금 4억 원, 지금 현재 40억 원 정도. 현재 액수로 하면 40억 정도. 그 당시에는 뭐 작은 액수인데
그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뭐 모든 건물이 다 금이 갔죠. 이게. 그러다 무너지고 이렇게 지붕이 깨지고 말이야. 울타리 넘어지고.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여기 두 개의 비석이 있어요. 예, 비석인데 지금은 옮겼어요. 그걸 지금. 아마 이 지진하고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자진 장군의 비석이 하나 있고 여기 이쪽에는 이 항일 의병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의병 기념비를 가만히 보면 이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튀어 올라왔다. 이게 올라가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어 이렇게. 이게 올라가서 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진 운동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회전 운동도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진 운동이 단순하게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3차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약 상하 운동이 3.5cm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했다. 이런 걸 지금 요 계단 여기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다음 이거 일본의 그 쓰나미 잘 아시면 일본 동북부 대지진 또는 도호쿠 대지진이라고 부르는데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어요. 이거 이 쓰나미가 지금 여기 해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쓰나미가 도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모여가 물이 더 이상 못 가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때 하여튼 뭐 여기 뭐 손해가 엄청나지. 2,35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엄청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에 이제 이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이라고 그 원전이 피해가 이제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또 개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이게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어떤 영향이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태평양판이 지금 오잖아 이게. 그리고 유라시아판이 태평양은 어디로 갔어?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 토모그래피 그걸 보여줄 때 태평양판이 이게 들어가는 걸 보여줬어요. 제가 700km까지. 태평양판이 계속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유라시아판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여기는 이제 해일이 생기죠. 쓰나미가 생긴다. 이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가까운 데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을 그대로 직격탄을 매긴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 수평 성분이 이게 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동남쪽으로 이게 움직였어요 이게. 일본은 이건 해저가 여기가 트렌치가 있어요 일본은. 이게 트렌치가 뭔지 알죠? 이게 해구라 그러나 해구 트렌치. 한 7,000m, 한 뭐 6,000에서 7,000m 된다 이 해구가. 해구는 왜 생기냐면 이게 태평양판이 계속 들어가니까 해구가 생긴 거지 이게.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우러뜨면서 이게 같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쓰나미가 생긴 거지. 그래서 그 쓰나미가 이제 이쪽으로 닥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순간적 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변이가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1년에 얼마씩 이동한다. 이제 GPS가 되는 게 1년에 얼마씩 보통 재요. 변이가 움직이든 이 지구가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근데 이건 순간적으로 변이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해저가 얼마나 움직였냐면 약 50m 그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남동쪽으로 해구 쪽으로 옮긴 거야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저기서 태평양판이 위로 올라오고 이거 밑으로 들어간 거야. 옮긴 거야. 그 영향이 바로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제 다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의 수평 운동이고 만약에 수직 운동을 보자. 수직 운동 얼마냐? 10m. 이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해저가 올라가 이렇게 10m 올라가지 이게 해저가 밑으로 내려가고 태평양판은 밑으로 700km까지 내려간다 했지 아까. 내려가고 올라간 거지. 그래서 육상을 하는 그 해저가 약 10m 이동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수평 변이에서는 수직 변이에 더해 해저를 10m까지 가장 높은 데는 더 많이 16m까지 더 올라갔다는 거지. 올라갔다. 이게 여기 지금 벡터가 다 보여요. 지금 여기 요만한 길이가 여기 20cm라고 이게. 이 길이가 재보면 이제 나온다. 이걸 계산한 건 이 미국의 JPL 연구소라서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오냐.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확인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동한 거예요. 이게. 어쪽으로 이동해요? 동쪽으로 이동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위에 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동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해. 이게. 동쪽, 동남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그리고 태평양파는 반대로 이제 동북방향 저기 유라시 쪽으로 가고 말 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갑자기 너무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하루 사이에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일본 동부 대지진에서 순간적인 변이 코사이즘이라고 하는데 코사이즘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 이거. 순간적인 변이가 평상시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거와 똑같이 일어났다고. 평상시 1년에 2cm에서 3cm 일어나거든 동쪽으로. 근데 하루에 나면 그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야. 이걸 다 뭐로 쟀어요? GPS로 잰 거예요. GPS에 다 있거든 관측소가. 그걸 계산하면 돼.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 이 독도 우리나라 이제 전역은 2.3cm 평균적으로 할 때 2.3cm 이동했고 여기 울릉도와 독도는 4.5에서 5. 독도는 더 많이 움직였어. 5.4cm까지 이동했다 이게. 그래 사방에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이거 전화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 파주의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데 말이야, 뭐 삼성이니 말이야, 뭐 이런데 그 기계자 정말 엉망이 됐다고 이게 이거 뭐 생각해보세요. 몇천 분의 밀리미터까지 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면 기계가 전부 다 빗나갔다고 전부 다 지금 말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군 같은 데서 레이더 그 설치한 데서도 이게 정확히 이게 기계가 움직였으니까 측정이 틀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생산 공장하고 첨단 장비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 그런 기관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그 이동한 그 센티미터 저기 이 센티미터 되는데 이게 이 표시돼 있어 지금요. 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1년에 움직일 게 하루에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동했다 이거죠 이게. 네? 그 다음에 지진의 조기 경보. 그 지금 이제 대응책에 들어가는데요. 그 지진의 조기 경보라는 게 뭐냐면 지진 피해를 빨리 경보를 해가지고 피하자 이거지. 근데 지진 피할 수가 없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지진이 뭐 이게 움직이는데 진동이 길어야 30초거든. 아만 큰 것도 40초, 50초에 끝나 그냥. 그 50초 사이에 건물이 다 나가니까 그 사이에 참 힘들죠. 근데 그래도 50초, 30초에 뭐 기계 같은 거 가스 벌브니 말이야, 뭐 엘리베이터니 말이야, 뭐 순간적으로 책상 밑에 들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 문제는 에스파가 도착하기 전에 피하면 돼. 그 에스파가 피파가 먼저 나고 에스파 뒤에 따라오니까 이 에스파 오기 전에 빨리 피난을 하자 이야. 그러면 이 최소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방법을 연구한 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관측망이 여러 개 있잖아 이게. 그 우리나라도 관측망이 100개 넘거든. 그럼 관측망을 여러 군데 놔가지고 관측망 부근에서 일어나면 관측망에서 그걸 빨리 픽업한다, 피파를 갖다. 그래서 그걸 빨리 센터에다 보내가지고 일어났다 지진 말이야. 에스파 언제 도착한다. 그러면 만약에 광주에서 일어났다. 그럼 광주에서 피파가 딱 서울에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에스파가 어디에 올 거 아니야. 에스파는 얼마 전에 뭐 30초 전에 기계 다 멈추라 이거야. 그럼 기계를 다 올 스탑 하면 에스파 오기 전에 기계 정도는 그래도 파손을 막을 수가 있다. 피해를 갖다. 데이터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이게 관측망 이용이고 장거리 이용이야 이건 지금도 시행해요. 예를 들면 미국 저나 또는 저 멕시코 같은 데서 바다에서 일어나도 300km에서 멕시코 시티가 바다에서. 근데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멕시코 시티가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왜냐면 바다에서 여기까지 온다 30초 뭐 1분 이상 걸리거든 이게. 근데 보통 여기 8km로 달리니까 말이야. 한뭐 10초 80km 말이야. 20초 160km 아니야. 30초 240. 그러니까 30초 정도만 되면 빨리 이걸 작동을 하면 정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측망, 기존 관측망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관측망 하나를 쓸 수가 있어. 하나. 단일 관측. 이건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그냥 관측망 하나인데 거기서 일어났을 때 빨리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 현장의 중심에서 올 스탑을 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좀 3초 안에 이거 최대 변이 결정하고 뭐 고유주의라는 거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빨리 이 온라인
그 자동 그 현장 우리가 현장 그 경보라 하는데 현장 단일 관측 현장에서 바로 그 저 지진 경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15초 여기서 15초 걸렸어. 피파 여기 지진이 났어. 여기서 여기 이게 산호세 미국인데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저 오클랜드에 도착하는데 15초 동안에 이 예보를 한 거야. 15초 후에 온다. 미리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15초 안에 이제 모든 이제 작동을 갖다 멈추게 하고 그런 걸 시행하는 그런 그 복이에요. 다음 그림에서 보면 이 대만인데 대만은 이게 굉장히 발달해서 대만은 뭐 섬 하나잖아. 섬 하나지만 지진이 많이 일어나. 대만은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나요. 그저 여기 지금 찌찌 지진 1999년 이 지진도 제가 가봤는데 피해가 엄청나요. 이건 뭐 완전히 그 남쪽에 대만이 다 박살났어. 그냥 건물이 성한 게 없다고 여기는. 그건 여기서 그걸 지금 이 온사이트 경보가 불가능한 여기 지금 두 가지인데 이 너무 가까우면 못해 이거. 지금 여기 25km. 그러니까 25km 범위 내에는 사실 도저히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 피파가 벌써 8km인데 말이야. 이 벌써 25분 3초 안에 벌써 25km 된단 말이야. 이게. 그 25초 안에 3초 안에 어떻게 뭘 해 이거. 너무 바쁘지. 못하고. 그래서 타이페는 145km에서 타이페까지 피해가 오는 건 한 30초, 40초 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블라인드 조이라는데 여기는 못한다 이거지. 너무 가까운 데는 말이지.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 제어를 해가지고 모든 게 자동으로 제어돼가지고 이 시스템이 이제 오토매틱 이제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멈추는 거, 그 기능을 멈춰가지고 손상을 안 입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페이에서는 20초 이상 걸렸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뭐냐? 온 사이트에 불가능한 그 경보가 불가능한 거리는 25km. 그다음에 관측망을 이용했을 때 불가능한 거리 70km. 관측망은 좀 넓지만 70km는 더 지나가야 하는. 그래서 지진은 큰 지진이라면 보통 200km, 300km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200km, 300km 떨어진데도 예보를 하면 얼마나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큰 지진은 없지만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큰 지진, 예를 들면 저 고베 지진 같은 것도 크고 말이니까 그런 지진 있을 때는 100km까지 피해가 확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저 7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100km에 비하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 지금 지진 경보인데 에스파가 지금 도착하는 시간이 여기 에스파고 이 피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지금 에스파 피파. 그러니까 우리가 피파가 먼저 오잖아 이게. 뭐 피파 여기 오고 에스파 늦게 온다고. 그럼 피파가 먼저 오고서 에스파 오기 전에 이걸 예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는 22초 지금 22초 중에 여기 22초가 에스파가 도착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초. 그러니까 하나는 요 관계, 하나는 요 관계 둘인데 요게 지금 아까 말하는 가장 가까울 때 단일 관측에서 최단 거리에서 예보를 할 때는 9초. 대만이 지금 9초까지 10초까지 나가고 있어 지금 얘들이. 그리고 보통 좀 장거리 쓸 때 22초까지 예보가 돼.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60초고 110초라고. 그러니까 60초는 이제 그 속보, 그러니까 바로 그 나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 이제 120초는 이제 통보지 이제 이게 뭐 팩스나 뭐 다른 그 인터넷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발표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 뭐 성공은 아직 했다고 좀 뭐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추구하는 건 이 정도인데 지금 서양에서 대만이나 일본에서나 대만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특히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는 9초 안에 이 예보를 하는 거예요. 9초 안에. 9초 안에 예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피파를 잡아가지고 9초 안에 에스파가 도착하기 전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걸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기계 작동을 다 멈추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추면 피해가 덜 나잖아. 예를 들면 기차, 고속철도 이런 게 달리다가 전기가 끊어서 저를 멈추게 한다든가 말이야. 뭐 엘리베이터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기계들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지금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도 계속 이것도 더 연구가 좀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 필요하죠 이게. 근데 아직 이걸 못하는 이유는 좀 더 큰 지진이 여러 개 있어야 이제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켜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한 거 간단히 말하면 지금 지진 조기 경보라는 게 뭐냐면 이게 P파가 S파에 비교하면 S파가 1.75배 늦게 와 이게. P파가 1.75배 빨리 간다 이게. 그 P파가 먼저 S파가 뒤에 따라오거든. 그게 P파를 가능한 빨리 잡아가지고 S파 오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이게 바로 조기 경보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게 P파가 멀리 갔고 S파 여기쯤 오잖아 이게. P파 여기 왔을 때 S파 여기밖에 안 왔다고. 그 P파 왔을 때 여기다 이제 여기서 경보를 하는 거야 전부 다. 여기다 경보해가지고 뭐 이 방송국이나 말이야, 뭐 여기 공장이나 여러 군데 이제 다 연락을 해 경찰서 말이야, 학교 이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에스파 오기 전에 이 지역을 갖다 안전하게 만드는 게 이 원리라고 이게 이제 지진 조기 경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같은 그림인데 지금 이 지진 발생 응급 조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번에 어디에 경주에서 요번에 사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이제 희생자 나오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들어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터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나오는 거야 무조건. 이 건물이 무너지면 이건 뭐 옆에서 희생 나가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건물 구조에서 밖으로 나야 되고 그런 거 또 이 산 옆에 있으면 또 산에서 이제 뭐 바위나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위험한 거고 그런 게 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지금 특히 이런 순간적으로 피할 수 없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벽 옆에도 이 불안하고 지금 이런 이 지하철에서도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 넘어지니까 그걸 뭐 홀딩 안전띠를 꼭 중요시 메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지진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그림인데 지금 여기 뭐 급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원래 지진은 가장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피해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진 설계라는 건 뭐야 지금? 그건 지금 내진 설계는 간단히 말해서 이 지진이 올 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증폭돼서 와 이게 이 지진파가. 왜냐하면 이게 이 토질이 다 틀리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 지진이 발생했다면 여기 와가지고 이게 땅 토질 지층의 구조에 따라서 이 증폭이 되고 감소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층 구조가 충족토, 쉽게 말하면 물렁물렁한 땅, 이게 뭐 강변 같은데 그런 지역은 전부 다 이게 충족토거든. 그런 지역은 뭐 이게 진폭이 커진다. 이게 뭐 몇 배씩 커져 이게. 뭐 큰 놈은 뭐 10배도 커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크고 또 그냥 안반호된 데는 이게 커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지을 때 아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원전의 사이트를 가보면요. 이게 한 100m까지 파요. 50m, 100m까지. 어디까지 파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안반에다 지면 안전해. 그건 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모래 위에 지는 거고 안반에 안전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안반에다 짓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이유는 이렇게 물론 물컹한 약한 연약한 집안은 위험하다 이게요. 그래서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뭘 연관되냐면 이게 각 토질에는 고유 주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반의 고유 주기하고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예를 들면 퇴적층도 있고 모래층하고 이게 지진의 주기거든 이게 지진파. 이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다 틀려 이게. 고유 주기가 있는데 그 고유 주기를
우리는 사실 그 내진 공간에 사는데 이걸 굉장히 알아야 되는데 금연의 희금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 서울도 그렇고 이런 여러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지역마다 다 틀리다고 이 저 집안의 그 조건이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유지에 같이 지진포 갔을 때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공진이라고 한다. 우리가 공명이라는 거 알죠? 공명은 두 개 소리가 합쳐가지고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주파수가 왔을 때 합치면 더 커요. 마찬가지로 지진파도 똑같은 지진파가 하나 왔는데 여기에 이 땅에 자기 자신의 그 주기하고 지진파하고 같은 경우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2배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만약 건물이 있다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집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걸 무슨 아세요? 여기 지금 지진파 생기는 모양을 이런 것이 여기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그 원래는 이렇게 작았는데 이런 집안이 나쁘면 커진다. 그래서 집안을 가지고 사실은 땅값을 매게 되는데 그 구역을 가지고 저기 땅값을 정하면 사실 그랬던 생각이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거는 이제 그 내진 그 역사 지진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통계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역사 지진은 분석하는 방법이 확률밖에 없어요. 확률. 통계 확률만. 통계 확률을 가지고 그 위험도가 얼마나 크냐 이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30년 동안 초과 확률이 10%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에 10% 해당되는 것이 최대 지방 가속도 얼마나.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 그러면 30년 안에 10개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00, 여기 200, 300 이런 건 숫자야. 이거는 이 겔이라고도 하고 G라고도 하고 이건 센티미터 퍼섹인데 지금 여기 지금 요건 조금 제가 요거는 조금 제가 수정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요 G는 요건 이게 이퀄이 안 됩니다. 요거는 요 겔하고 센티미터 이 퍼세크 제곱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요 G는 이게 1980cm 이 완지 중력 가속도가 완지라고 완지. 그러니까 요걸 좀 혼동이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요걸 말씀드릴게요. 요건 G는 아니에요. G는 아니고 여기서 겔하고 요 가속도는 같아요. G는 이 중력은 980cm 퍼섹이다. 그래서 요즘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이 200겔이야. 200겔. 이게 120, 50. 여기 보시면 여기 중부 서울 지역 여기가 200겔이고 그다음에 경상도 경주 지역이 200겔. 뭐 이쪽이 제일 여기 현재는 제일 높은 거고 이것은 역사 지진하고 계기 지진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계산해간 그 지진값입니다. 지진값. 이게 우리나라 땅의 지진 위험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옛날에 내진 설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현재 지진 구역을 나눠서 둘로 크게 우리나라 남한에 말이야. 그래서 이 제1구역이라고 해서 1구역 위험지역은 0.11G. 그 0.11G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 G란 것은 980cm 센티미터 그다음에 퍼 제곱 센티미터인데 보통 980보다 1000으로 본다 이게. 그 1000 센티미터 퍼섹을 완지라고 하는데 0.11G가 위험지역이고 또 비위험지역은 0.07. 0.07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게 어디냐면 강원도 북부 여기 그다음에 전라남도 남서부 여기 그다음에 제주도 요 지역만 빼놓고 다 이건 법적으로 규정된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대한 지값을 써야 되는 내진 설계할 때 그래서 이거는 0.11 쓴다고 나머지 0.07 비위험 지역만 빼놓고 그래서 이게 벌써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개정을 해야 돼. 이게 매 5년마다 개정하는데 우리는 아직 개정 못해서 지금 그래서 이걸 더 이 데이터를 더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개정해서 구역을 제 생각에는 한 서너 구역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지금 2구역만 나누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조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서울의 지질도예요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그 사실 우리 옛날 선조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걸 제가 느낌이 가요. 왜 현명하다는 얘기냐면 옛날에 그 서울이 여기 있잖아요. 이 저 강북이었다고. 사대문 안. 이게 뭐 창경궁이나 덕수궁이나 말이야 여기 경복궁이나 다 이 안에 있다고 이게 뭐야 빨간 게 뭐냐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이 화강암은 제일 단단한 암석이에요. 그리고 이 강남은 화강이 별로 없어요. 이건 관악산이고 지금 이게 전부 다 노란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약한다 이게. 뭐 강가를 끼고만 전부 다 있는데 여기 강남 특히 여기 잠실 여기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 여기 넣으면 시청 여기 광화문이고 뭐 여기 다 있는데 지금 이 노란 부분은 뭐냐면 충족토라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모래밭이라고. 그게 모래밭이 이쪽이라고. 그리고 이게 좀 이 초록색이 아마 이 편마암 같은데 이 편마암이라고 이게. 편마암도 이 변성암이라고 이게. 별로 단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북이 더 안전하다 이거죠. 강남보다. 지금 강남은 지금 이게 여기가 다 강남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여의도가 여기라고 이게. 그리고 여기가 잠실이고 이게 노란다 여기가. 그래서 잠실 이게 다 영동이고. 그래서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진의 그 소스 거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집안하고 밀접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집안이 튼튼해야 된다 이거. 또 집안에다 또 구조물이 또 튼튼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 게 이 그냥 건물만 뭐 단단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집안도 봐야 된다고. 그 집안이 얼마나 연약하냐 강하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래도 높은 건물은 다 아마 지하 적어도 뭐 5층, 4층, 뭐 6, 7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어. 그게. 그래서 안반이 가능하면 더 깊이 내려가서 안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안반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안 되는데 이제 파일을 박든가 뭐 그런데 사실 그것도 불안한 거지 사실은. 다음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대산 지진인데 이게 지금 내진 설계하는 기초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세성분에 이게 오대산 지진이 최근에 났거든. 옛날에는 이런 가속도 기록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속도를 깔지 않았다고. 최근에 깔았고 최근에 나온 지진이 잡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한 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여러분 잘 알지만 물리학에서 쓰는 센티미터 퍼 스퀘어 이게 뭐냐면 가속도 아닙니까? 가속도 쉽게 말하면. 가속도가 지금 나온 거야 이게. 그게 얼마냐면 이게 150.7 센티미터 이게 섹색인데 이건 초의 제곱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잡혔죠 이게. 이 세 개, 이거 하나는 남북 성분, 하나는 동서 성분, 하나는 수직 성분. 이 세 개의 성분이 나왔죠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스펙트럼? 이게 지진 반응 스펙트럼이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이 있냐? 스펙트럼을 왜 합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파수, 이 프리퀀시라고 하죠. 진동수라고도 하고 우리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높낮이가 틀려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건물이나 집안에는 자기 자신의 고유주기가 있다고. 이 고유주기를 피하려면 주파수를 한다 지진파 오는 것 말이야. 그 주파수가 이거고 같이 맞으면 안 돼 이게. 동일하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Hz인데 저쪽에 지진파도 2Hz면 둘이 만나면 이건 완전히 증폭이 된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 그래서 그걸 없애게 만드는 게 바로 내진 설계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할 때 건물 자체에도 하나하나 다 이걸 진동 실험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조절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알아야 되거든. 지진이 났을 때 얼마 정도의 크기 났을 때 어떤 주파수가 온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다이나믹 분석을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실제로 이건 기록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 분석이지. 정적 분석은 우리가 가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설계를 우리가 거꾸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대 수직 가속도가 63.5cm 스퀘어하고 다시 말해 63.5 갤이에요. 최대 수평 가속도는 남북 성분이 50.7, 그다음에 동서 성분이 129.4. 다 틀려 성분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큽니까? 수평 성분이 크죠. 그래서 지진은 수직성보다 수평성이 크다. 왜 그렇습니까? 지진은 이런 운동이 많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진은 항상 이 더블 커플이라는데 서로 비틀린 작용을 한다고, 이게. 하나는 일가면 하나는 일간다고. 이게 뭐냐, 수평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진파로 이제 가속도 이루어지도 수평 운동이 더 많다. 그래서 수평 운동이 더 크다, 이제. 수직 운동이 아주 미미합니다. 조그맣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인데, 이게 이제 내진 설계는 가장 초보 단계, 이게. 그래서 우선 이거 슈도라는데, 슈도라는 건 이제 가짜라는 거나 뭐 의사, 가짜. 슈도 스펙트럼, 리스폰스 스펙트럼이라는데, 그러니까 의사 그 반응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딱 플랫하면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속도, 그다음에 이걸 130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가속도, 이쪽으로 가면 변이. 변이는 여기 보면 0.01, 0.1cm, 1cm 나가요. 이쪽으로 45도 하면 이건 135도지, 이건. 이쪽으로 45도 하면 가속도로 1, 10, 센티미터 퍼 세기야, 10. 여기 뭐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여기 0.1, 그다음에 1, 10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 100이잖아, 100. 아까 125, 135 나왔잖아, 수평 성분이. 이렇게 나간다. 이걸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쭉 내려오면 여기 피어레드 있지. 피어레드란 말은 이제 주기라는 건데, 주기의 역수는 바로 주파수죠,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이걸 피어레드를 하나 또는 주파수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게 0.2일 때, 0.2일 때 이게 125겔이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선 기본 설계값을 알고 그다음에 이걸 조절해야, 이걸 건물의 구조물이 어떤 구조냐, 예를 들면 뭐 석조 건물이냐, 철근 건물이냐, 뭐 여러 가지 건물 구조가 틀리고 또 사이즈가 틀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아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설계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증폭해서 만든 게 내진 설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설계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니까 더 크게 만든다, 좀 기본값보다. 그래서 이런 의사 스펙트럼을 지금 세 개를 의사 스펙트럼, 속도 스펙트럼, 가속도 스펙트럼, 변이 세 개를 이 삼중 대수 그래프에 나타나는 게 내진 설계 기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내진 설계를 좀 맺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이쪽에는 변이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 이게.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원래 값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근데 이걸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기가 몇 배를 곱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 2.7배, 2.3배, 2.1배를 다 2배를 다 곱했어, 이걸.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구조물이 요 정도 프리퀀시였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변은 이거고, 보통 가속도 쓰죠. 가속도는 여기 지금 나오니까 이게 여기 액셀러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액셀러레이션에서 여기 쭉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20에서 50, 20, 50, 100. 이게 지금 G값이 나온 거야, 이게. 20G, 15 이런 식으로 이 가속도 값을 이쪽으로 잡혀가지고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 이 값을 설계값을 쓰는 거지, 설계값을. 그 구조물을 줄 때. 그래서 원래 것보다 좀 늘려가지고, 여기는 지금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건 프리퀀시가 주파수, 피어레드 주기 대신에 프리퀀시 주파수를 썼다는 거, 이것만 다르고 다른 똑같아요, 방법.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의 지진도의 최대 지방 가속도 PGA, 최대 지방 속도 PGB, 최대 지방 변이 PGD를 지진의 규모, 진앙거리, 국지적 지질 조건으로 결정하여 100분위 수를 갖다 이건 퍼센타일이라는데, 이건 그냥 취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파수를 증폭해가지고 팩터를 곱해서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설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지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나, 지금 23개 있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뭐 39개까지 진다는데, 그러면 아마 세계 지금 순위가 지금은 아마 5 지금 등급인데, 아마
3, 4위 등급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 세계는 지금 지진 위험에 대해서 이번에 독일이나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원자력 발전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무슨 이런 나라, 영국도 그렇고 지진이 거의 없다고 사실은. 별로 이게 우리처럼 뭐 그 지진 그런 대에 속하는 나라 아니야 그쪽을 말해. 러시아도 이제 그런데,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뭐 조금 불안정하죠 사실은 말해. 지진이 돼서 이 옆에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오고 또 아직 우리가 지진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저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제일 지금 위험한 건 일본이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 이제 아마 일본은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불안하다는 거고, 여기 지진 위험도가 쉽게 말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데 러시아는 이제 지진이 없다는 거고, 조금 뭐 미관이 조금 미소화되는 건 이제 여기 카나다 이런 경우에도 들었고, 지금 일본, 대만 이런 데는 저 역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뉴질랜드 좀 쓰는 나라고, 그래서 여기 좀 지진의 그 높고 낮은 그런 강도를 여기 표시한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여기에 오나가 원전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이 여기 있다고. 지진 그 센터 여기에 지금 후쿠시마 이 일본 동부 대지진이 바로 여기서 나다. 여기서 오나가는 아주 가깝다고. 바로 앞에라고. 근데 오나가 원전은 이 속에 여기 이 숙투라는 데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은 여기 튀어나온 데 있다 이게. 북숙 튀어나온 데. 이게 아까 이 케이비라고 헤들랜드라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일어났을 때 피해가 여기는 이게 몇 미터 안 돼. 여기 14미터. 여기는 14미터인데 여기는 10미터밖에 안 된다고 이게. 쓰나미 높이가 많아. 그래서 여기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고, 쓰나미는 항상 이렇게 튀어나온 데로 모인다. 그게 큰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나미 높이 14미터 후쿠시마 원전, 9.1미터 오나가 원전. 우리나라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여기 양산단층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울산단층이 있고, 이게 원래 그 지진에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만 5천 년하고 50만 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만 5천 년 전에 단층이 한번 일어났다. 그럼 그 단층에서는 그 단층이 옆에 있을 때는 절대 못 지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그 다음에 50만 년에 한 번 활동이 일어났다. 단층 활동을 했다라도 그 원진을 못 진다고. 그런 게 그 부근에서 16km 이상의 단층이 있을 때는 이게 IAEA 규정에서 그 원진을 못 지게 돼 있다 이게.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게 활성단층이 아니냐 이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다. 왜? 여기 경주진이라는 걸 보면 활성단층이에요. 조사했고, 그 다음에 여기 1997년 6월 26일에 경주진에서 활성단층이 판명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구조지질학 하신 분들이 이걸 다시 또 다 이거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규모가 이 옛날 그 고지진이라는데 옛날 역사진 고지진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규모를 거꾸로 환산할 수가 있다고. 그럼 7.0 정도는 7.0 약 그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 원전이 얼마냐면 0.2에서 0.256G. 지금 규정상으로는 지금 0.2G고 0.256이 아마 울진 같은데요. 그러한 규정으로 지금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이건 불안하던 거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원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규모가 6.0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진의 피해라는 것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활성단층이 있냐 없냐. 집안이 건강한 안 하나 이거고, 사실은 이 오대산 지진 경우엔 비록 규모는 4.8이지만
그 0.2지라고 거의 0.2 이거 비슷하다 0.20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6.0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뭐랄까 이 0.25G보다 훨씬 높은 거죠. 한 0.34G 이 정도 돼야 6.0이 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조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논문에도 있으니까 아마 확인하면 아마 발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진 예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 예보라는 게 지금 제가 불가능하죠. 근데 과학적인 예보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는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피파 속도가 떨어진다고. 왜 떨어지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진은 물하고 관계되지 물. 물이 땅 속으로 흘러가면 피파라는 건 이거 이 단단한 데 흘러가면 속도가 빠르지만 물속에 흘러가면 속도가 떨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포화 상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피파 떨어졌다가 이제 갑자기 딱 정상에 올라온다고. 이게 바로 지진 발생하는 기염이고 그다음에 집안에 윤기가 올라갔다 딱 여기서 떨어진다고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라돈. 이 라돈이 굉장히 이거 방사능의 일종의 원소인데 이 지하에 라돈이 많아요. 근데 지진이라면 더 많이 나온다고 이게 라돈 방사. 방사는 라돈 방사 방출이 심하게 일어나죠 이게.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진다고. 여기가 바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야. 그 라돈을 이제 지하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전기 저항도 역시 지하에서 물이 흐르니까 여기 올라가고. 지진 발생수도 막 지진이 큰 지진이 나서 조그만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진이 확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에 터지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물리적인 전조 현상이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그러한 이 통속적인 방법이 있다고. 통속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생물 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하이청 지진 1975년 2월 4일에 하이청이라고 있어요. 동북부에.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 북쪽인데 여기에 발생한 지진이 일어나기 뱀이 이제 겨울초에 2월 달에 겨울이라는 근데 뱀이 나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해가지고 그 주민들 다 피난시켰죠. 그래서 뭐 몇십만 명 죽을 게 이제 한 뭐 몇천 명 겨우 죽고 다행히 성공을 해서. 근데 반면에 당산 지진은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당산 지진은 7월 28일 1976년인데 이 지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인구죠. 한 60만 명이 죽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제 연속되니까 이 과학에서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 통속적인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성공률은 30-40%밖에 안 된다.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뭐 이 하나의 예로 좀 보여주는데 5월 10일 날 2008년에 그 스촨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두꺼비들이 이제 대행렬을 했다. 이건 뭐 바로 그 스촨은 아니지만 어느 간수 지방이라고 간수 아주 떨어졌다고 좀 말해. 그래서 좀 다른 지역이지만 이 이상 현상이 일어나 이게 혹시 지진하고 관계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좀